안녕하세요. 뉴스에서는 매일 보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법 이야기. 이슈와 함께 들어보는 이슈의 법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민욱이고요. 실제 전세 사기 사건을 직접 맡아 공인중개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해 오신 우원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원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법무법인 지율의 대표 변호사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통해서 전세 사기 사건을 민영사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률 구조를 몇 년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2016년부터 쭉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구조를 하셔도 아직까지도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구조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구조 업무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제가 수행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양육비, 북한 이탈민 지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정말 문의가 많아진 전세 사기, 이제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인 깡통 전세 사기와 관련된 실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전세 계약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 또 나는 괜찮겠지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원룸 전세 계약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건물 시세는 약 9억 원,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 4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충분히 보장됩니다. 이 건물 시세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담보하고도 남으니까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인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와 짜고 건물 전체 9세대 전부를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몽땅 받은 뒤에 잠적을 한 거예요. 자, 이후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요. 게다가 중개사가 말했던 선순위 근저당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이미 또 다른 4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게 뒤늦게 확인된 거죠. 자, 이거 가능한 사기의 유형입니까?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게 네. 벌어지게 되는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담보 가치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분들 말만 듣고 보통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은 좀 비일비재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사기라고 부르게 된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인천 빌라왕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세 사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야, 저도 지금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어서 확 와닿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직접 맡으셨던 사건들 중에 비슷한 전세 사기 유형이 있을까요? 최근에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은 조금 일반적인 구조랑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분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 됐냐면 저희 의뢰인을 A씨라고 가칭하겠습니다. A씨가 회사를 다니던 중 알게 된 거래처 대표 B씨가 계세요. A씨가 내가 새 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B씨가 내가 소개시켜줄 물건이 있다 라고 해서 이분을 B씨를 신뢰해서 네. 별다른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니까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요. 뭐 이게 경매로 넘어가니마니 빚을 갚으라니마니 이런 식의 우편이 오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시니까 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도 잡혀 있었고 근저당권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빚이었던 것도 있던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집이 실소유자가 네. 계약자였던 분이 아니라 B씨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끼리 짜고 이 A씨한테 이 물건을 던지기를 한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해서 사건을 진행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쉽게 B씨는 처벌받지 못했고 B씨는요? 네, B씨의 아버지에 대해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살고 계신? 네, 현재 교도소 계십니다. 아니, 저도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 B씨가 처벌이 안 받은 게 너무 화가 나는데. B씨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B씨가 이 물건을 소개해 줬을 때 처음부터 이 임대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물건을 소개해 줬다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채무 상태는
자녀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상한 냄새가 나지만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서 네. 확실히 물증이 없으니까 범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A씨는 이 집을 구하실 때 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뭐 빚이 있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셨으면 됐지만 등기부 등본을 열지 못할 만큼 이분의 약간 좀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신 거죠. 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이런 확인을 할 방법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B씨가 이미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B 씨는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요. 네. 이게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전세 깡통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살게 될 집이죠. 이 집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임차인한테 알려줘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임대인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좀 소홀히 하시고 중개를 하셔요. 그렇게 되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소개해준 물건에서 탈이 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분들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중개하시다 보면은 공제증서라고 계약 때 받으시는 게 있어요. 맨 뒷장에 있는. 그렇죠. 네네. 그 공제증서 활용을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송을 해서 공제금을 받아내는 형태로도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금은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회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보통 1억 원 한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때 이 1억 원 한도가 매 중개 행위마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1억 원의 한도에 대해서 공제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으시면 받기가 어려워지는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분이 지금 잘못 소개해준 물건에 어쨌든 갚아야 될 채권이 1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뒤늦게 뭐 계약을 했던 사람이나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할로요? 네, 이게 안 받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찝찝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져야 되는지랑 또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분들의 책임 같은 경우는 보통 법원에서 문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거나 혹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현재 임대보증금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30에서 60%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관례고요. 드물게 100%에 가깝게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임대인하고 짜고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이 전체적인 설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이 약간 유사한 케이스였고요. 수원에 이제 빌라왕이라고 해서 언론 보도까지 됐던 분이 계세요. 그분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 빌라왕 분은 이미 감옥에 가 계시고 형사처벌도 받고 계시고 이미 다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분은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현재 타겟을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일가랑 결탁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알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는 요량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거는 임대인하고 짜고 한 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90% 가깝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의 90% 가까운 돈을 공인중개사분이 책임을 져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제 건물주에게 바로 돈은 받기 어렵더라도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문제가 이제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공인중개사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민형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잃었던 돈들을 바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가 매매 계약이 또 마찬가지고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서 쓰는 날짜랑 내가 입주하는 날짜가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갑자기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체계약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 입주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통지 결과에 따라서 임차인은 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변동에 있어서는 통지를 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통지를 받고 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한 일주일 뒤면 들어가는데 또 새 집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임차인 입장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계약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임차인이 살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네네. 자기가 입주하는 날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발급 받으셔서 네. 등기부등본에 내가 계약했을 때랑 등기부등본 비교를 해서 달라진 게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세 피해는 정말 회복이 쉽지 않으니까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상당히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단시간에 전달드리느라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분들도 아니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